안녕하세요. 오늘은 10강 사람의 유전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염색체 수 이상, 염색체 비분리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죠. 오늘은 그 염색체 수 이상이 일어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으면 유전자 수의 변화로 인해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죠. 염색체 수 이상은 왜 일어나죠? 감수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요,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N+1 또는 N-1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죠. 또는 플러스 2나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태어나기가 어렵죠. 발생 중에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염색체 수가 비정상인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돼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서는 염색체 수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염색체 비분리는요, 감수 1분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감수 2분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수 1분열에서는 원래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상동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 형성되는 모든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이상이 생기죠. N+1 2개, N-1 2개의 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 염색체 수가 정상인 생식세포 2개와 정상보다 많은 세포 N+1, 적은 세포 N-1 이렇게 형성되게 되겠죠. 이걸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 상동염색체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요. 절반은 N-1, 절반은 N+1 상태의 생식세포가 형성되게 되겠죠. 이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 N짜리 생식세포에 수정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수정 같은 경우는 N 생식세포 더하기 N 생식세포가 2N인 개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23개의 생식세포, 23개 생식세포가 더해져서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람이라고 하면 22개, 24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N짜리 생식세포는 23개의 염색체 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세포와 N-1 또는 N+1 세포가 수정됐을 때는 정상과 다른 염색체 수 46개가 아닌 숫자를 갖는 염색체 수를 갖는 세포들이 생성되겠죠. N-1과 N짜리 생식세포가 만나면 EN-1 그러니까 45개의 염색체를 갖는 그런 사람이 태어날 거고요. N+1 24개의 염색체를 갖는 생식세포와 정상 23개 갖는 생식세포가 수정됐을 때는 47개의 염색체를 갖는 사람이 태어나겠죠. 감수 2분열 염색체 비분리에서는요. 1분열은 제대로 일어났어요. 2분열의 2개 중에 하나는 정상,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염색 분체 비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한쪽은 N-1, 22개, 한쪽은 N+1, 24개의 염색체 수를 갖는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N하고 수정됐을 때 이 2개는 정상이니까 2N은 46, 46 정상인 염색체 수를 가질 수 있지만 오른쪽은 N-1라고 수정되면 45개, N+1라고 수정되면 47개의 염색체 수를 갖는 그런 수정란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의 예를 보시면요. 먼저 다운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기 염색체 구성에 보면 이렇게 45 더하기 XXXY 써 있는데 사람의 유전자 이 염색체 수를 2에는 46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이 46은요. 성염색체 2개와 나머지 상염색체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쓰자면 2에는 44개의 상염색체 더하기 여자는 XX, 남자 같은 경우 2에는 44개의 상염색체 더하기 XY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21번 염색체, 상염색체가 3개예요. 그래서 상염색체가 44개가 아니라
45개를 갖고 성염색체는 똑같이 XX나 XY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 특이한 안면 표정, 지적 장애, 심장 기형, 조기 노화가 나타나고요. 양 눈 사이의 거리가 먼 그런 특징을 갖게 돼요. 이거는 상염색체 이상이고요.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에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는데요.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둘 다 상염색체는 44개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터너 증후군은 X 하나밖에 없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 X가 2개 있는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 성염색체가 X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외관상은 여자입니다. Y가 있으면 외관상 남자고요. Y가 없으면 외관상 여자예요. 터너 증후군은 Y가 없기 때문에 외관상 여자이지만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발현 도수에서 차이가 있겠죠. 난소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키가 좀 작고 여러 가지 목이 짧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가 XXY인데 Y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 남자이지만 정소의 발달이 불완전하고요. 유방이 발달하거나 이런 여성의 신체적 특징이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획형 분석 결과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획형 분석 결과 보면 뭐가 특징적이죠? 21번 염색체가 3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운 증후군이 얼굴이 약간 둥글고 눈 사이가 멀고 이런 특징을 나타내요. 네. 근데 되게 사랑스럽죠?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 8.5일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래를 보시면 클라인펠터 증후군 XXY라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X가 한 개 더 있어요. 다운 증후군도 총 47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47개의 염색체를 갖겠죠. 외관상 남자인데요. 유방이 발달하고 이렇게 좀 임신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은요. X가 한 개밖에 없어요. 45개의 염색체를 가졌겠죠. 목 사이가 조금 짧은 특징이 있고요. 되게 몸이 가늘고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냥 성장이 늦고 잘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터너 증후군이지만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나 이런 사람들도 터너 증후군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이게 1분열과 2분열에서 어떤 단계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표는 정자 ABC와 난자 D의 성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의 형성 과정에서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네,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ABC는 정자고 D는 난자인데요. 정자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남자라는 거죠. XY의 그런 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XY라는 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자가 XY 염색체, 성염색체를 다 가진 정자가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X와 Y는 무슨 사이죠? 상동 염색체 사이인데 그 상동 염색체를 모두 갖게 됐다는 거는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 감수 1분열 비분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 강의 때 알려줬지만 X 복제되고 Y 복제돼서 이렇게 있었을 때 1분열에서는 X와 Y가 분리되고 2분열에서는 X와 X, Y와 Y가 분리된다고 했는데 X와 Y가 같이 있다는 거는 1분열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자 B는 어때요? XY 중에 XX가 같은 세포에 같다는 거는 얘네는 서로 무슨 관계? 복제된 관계, 염색 분체 관계이기 때문에요. 정자 B는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C도 마찬가지예요. XY 중에 YY는 염색 분체 관계였을 거예요. 염색 분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 2분열 비분리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난자 D를 볼게요. 이 사람은 여자니까 XX라는 성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성염색체가 X를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두 개의 x를 가졌어요. 아까 정자 b는 두 개의 x를 가졌을 때 이분열 비분리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난자 d는 이 x가 이렇게 하나씩 온 건지 상동 염색체에서 아니면 한 x에 염색 분체를 둘 다 가지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염색체 비분리가.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정자 같은 경우에 같은 기원이면 2분열 비분리, 다른 기원이면 1분열 비분리라는 거 알아두세요. 네, 조금 더 가계도를 살펴보면요. 정록생명유전과 성염색체 비분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록생명은 드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서 결정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명이 스몰 A고요. 정상이 라지 A겠죠? 네, 우리가 예전에는 정록생명할 때 XX-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A로 나왔습니다. A를 X로, 스몰 A를 X-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과 6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래요. 그러면 3과 6은 핵형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과 6은 각각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부모 중 한 사람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만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네, 3과 6은 하나만 비정상이고요. 9는 염색체 수가 비정상인 정자와 비정상인 난자가 수정돼서 태어났대요. 둘 다 비정상. 정자와 난자 형성 과정에서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씩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 세대는 정상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 유전자형을 먼저 세워볼게요. 정상 남자는 AY, 그쵸? 라지 AY이고, 생명 여자는 스몰 A라고 할 수 있고요. 8번은 라지 A가 하나 있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9번이 생명인 거 보니까 8번이 스몰 A 좋겠죠. 그렇게 해서 부모 세대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하고 6번 둘 중에 하나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네, 1번은 3번에게 A나 Y를 줄 수 있고요. 2번은 3번에게 A를 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요. 그런데 지금 1번이 라지 A나 Y를 줄 수 있는데 3번이 라지 A를 가졌다면 생명이 아닐 거고 Y를 가졌다면 남자겠죠? 둘 다 주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2번은 3번에게 정상적인 생식세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1번은 아무런 성염색체가 없는 N-1 정자를 3번에게 주었고 2번은 정상 난자를 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정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일어났을 거고 N-1 정자이기 때문에 1분열일 수도 있고 2분열일 수도 있다. 비분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은 6번을 볼게요. 4번도 역시 6번에게 라지 A나 Y를 줄 수 있어요. 5번은 스몰 A를 줄 수 있습니다. 4번한테 뭘 받은 것 같아요? Y를 받았죠? 네, 남자인 거 보니까. 그리고 5번한테는 A를 받았어요. 그런데 6번이 뭐예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라지 A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6번에게 라지 A와 Y를 한꺼번에 준 겁니다. 동시에. N+1 정자를 준 거죠. 5번은 6번에게 정상적인 N 난자를 줬습니다. 즉 라지 A와 Y가 같이 4번에서 6번에게 갔기 때문에 N+1 정자가 같고 A와 Y는 복제된 염색분체 관계가 아니라 상동염색체 관계이기 때문에 정자 형성 과정 중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알 수 있겠죠. 9번 볼게요. 9번은 아까 엄마 아빠한테 다 비정상적인 정자 난자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7번은 원래 A하고 Y를 줄 수 있고 8번은 라지 A, 스몰 A를 줄 수 있는데 7번은 9번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라지 A를 주면 생명이 아닐 거고 Y를 주면 남자일 텐데 N-1 정자를 줬습니다. 비분리가 일어났고요. 역시 N-1이기 때문에 1분열 비분리일 수도 있고 2분열 비분리일 수도 있겠죠. 8번은 9번에게 스몰 A만 그냥 주면 돼요. N자리 정상 난자를 주면 되는데 난자도 비정상이라고 했고요.
핵형이 정상이라고 했죠. 이에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8번은 9번에게 X염색체를 2개 준 거죠. 네, 라지 A를 주면은 생뱅이 아닐 테니까 스몰 a,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를 줬겠죠. 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은 정자 형성의 1분열 또는 2분열 비분리, 난자 형성 과정 중에 2분열 비분리로 스몰 a를 줬고요. 그래서 3번은 지금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터너 증후군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6번은 X염색체 2개의 Y염색체까지 있으니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염색체 이상 중에 염색체 수 이상에 이수성 돌연변이와 배수성 돌연변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차이를 조금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는 EN의 염색체 쌍에 한두 개가 많거나 적은 그런 유형이었잖아요. 이렇게 염색체 수가 정상인 2배체, EN을 기준으로 한두 개의 염색체가 많거나 적은 수 이상을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배수성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요. 배수. N의 배수로 염색체를 갖는 경우예요. 3N, 3배체, 4배체, 4N, 5N, 6N처럼 염색체 수가 N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이수성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다른 염색체의 분리는 다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요 이상이 있는 한두 개, 뭐 X염색체, Y염색체, 21번 염색체 이런 한두 개의 염색체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났는데요. 배수성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염색체 모든 세트가 N세트 전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씨 없는 수박 3N짜리 그리고 뭐 우리가 먹는 감자, 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배수성 돌연변이에요. 사람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서 배수성 돌연변이 되면 아마 태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겠죠.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는 3N인데요. 어떻게 만드냐? 원래는 2N짜리 개체가 감수분열을 해가지고 감수분열을 해서 정자와 난자, 정세포와 난세포를 만들잖아요. N짜리 정세포와 난세포를 만들고 얘네가 수정해서 2N짜리 수박 개체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이걸 심으면 이제 수박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감수분열할 때 방추사를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합니다. 방추사를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하면요. 방추사 형성이 안 되면서 생식세포가 전체가 다 분리가 안 되니까 2N짜리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2N하고 N이 수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N이 아니라 3N짜리 수박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심으면은 씨 없는 수박이 되고요. 왜 씨가 없냐면 3N은요. 이게 감수분열을 하려면 상동염색체가 접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동염색체가 1번 염색체 3개, 2번 염색체 3개, 3번 염색체 3개, 3개씩 있다 보니까 상동염색체 접합을 못해서 감수분열이 완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씨 없는 수박이고요. 이렇게 2N짜리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3N이 아니라 2N짜리 생식세포끼리 수정을 하면은 4N짜리 개체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네, 이게 또 2N짜리 생식세포랑 수정해서 6N짜리 개체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험실에서 방추사를 억제할 때 쓰이는 물질이 주로 콜리친 같은 시약을 처리하게 돼요. 이거는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콜리친 같은 물질을 처리해서 방추사를 억제해요. 전체 방추사를 억제함으로써 배수성 돌연변이가 생성될 수 있다. 네, 주로 동물이 아닌 식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유전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폐하 시기에 이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양수검사가 있습니다. 양수검사는요. 임신을 했을 때 아기가 양수라는 물 속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게 돼요. 양막 안에 쌓여있는 그 물 성분을 양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목욕탕 속에 1시간만 들어가 있어도 우리 상피세포가 목욕물에 떨어져 나오잖아요. 우리 세포가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아이가 14주, 16주 동안 이 물에 있었다면 아이의 태아의 세포들이 양수 속에 많이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를 뺄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한 14주에서 16주 임신 시기가 요 정도 되면은 배에다가 주사기를 꽂고 양수를 뽑아내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태아세포를 가지고 획형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여러 생화학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세포를 배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태아의 유전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가 충분하지 않은 임신 한 8주에서 10주, 훨씬 더 이전 시기죠. 양수 검사를 하기 전에 양수를 추출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의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육모막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육모막은 뭐냐? 육모막은 나중에 태반이 되는 부분이에요. 태반. 아기의 부분이 중에 태반이 될 부분인데 이거는 태아의 세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태아의 세포, 수정란이 세포 분열해서 태아의 세포에서 유래한 육모막이 나중에 태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정장 환자가 수정해가지고 수정란이 되었을 때 수정란이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거듭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아기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세포들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세포들 전체가 다 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아이가 되고요. 일부는 아이가 되고 일부는 태반이 돼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아기가 되고 일부는 태반이 되는데 이 중간 단계의 세포를 육모막, 돌기, 육모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모막이라는 거는 태아로부터 유래한 세포이기 때문에 태아와 획형 분석 결과, 유전자 검사, 생화학적 검사 결과가 다 일치하겠죠. 태아에서 유래한 세포니까. 그래서 육모막 돌기의 조직 시료를 채취해서 이런 검사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전병을 진단했을 때 예를 들어 페닐케톤 요증 같은 경우는 미리 아이의 유전병을 인지해서 아이에게 식기요법을 잘하면 아이의 어떤 정신지체를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0강 사람의 유전병 잘 살펴봤고요. 여러분 염색체 수의상의 비분리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